저 교재 맨 앞에 보면 강의 목표라고 있습니다. 강의 목표라고 있는데, 첫 번째 강의 목표는, 형사실체법하고 절차 전반을 유기적으로 이해해서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겁니다. 어떤 사건이나 사고가 터지거나 터질 것으로 예측이 될 때 그 사건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 것인가 예측을 하고, 또 보다 구체적으로는 의견을 내면은 어느 단계에서 어디에 내야 될 것인지, 그 다음에 변호사를 선임을 해야 된다면은 언제 선임을 해야 될 것인지, 그 다음에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좀 더 좋은 지식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구체적으로는 피해자의 입장도 될 수 있고, 또 고소 사건의 어떤 당사자로서 가해자로서 취급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수사가 시작이 되면은 의외로 정신이 없습니다. 대부분 정신이 없고, 제일 뭐 비근하게 갑자기 전혀 예측하지 못한 데서 전화가 오면은 첫 번째 의심을 하죠. 보이스피싱 아닐까 하고, 보이스피싱이 아니라는 거 확인이 되면은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전화가 왔을까라고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럼 개인 간의 어떤 재산 범죄 같은 경우는 뭐 고소라든지 그런 것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예측이 가능한데, 뭐 갑자기 회사 사무실에 압수수색이 들어온다든지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런 경우들은 사실상 이 형사 절차에 대한 지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뭐 당황한 나머지 사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를 수도 있습니다. 뭐 최근에 국회의사당 의원 사무실에 압수수색을 당했죠. 11군데 당했는데, 뭐 들리는 얘기로는 그 국회의 그 가장 큰 어른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국회의장이라든지 그런 분들마저도 원지를 못 받은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어떻게 보면 사회적 경험이 많은 정도가 아니라 아주 그냥 노예하신 그런 분들마저도 그날 하루 종일 정신이 없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어떤 부분들도 있고, 좀 덧붙여가지고 이제 뭐 주요 범죄 구성 요건들에 대해 가지고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교재로 들어가겠습니다. 4페이지. 법률을 전공하셔가지고 대부분 아마 아시는 내용일 것입니다. 현재 지금 뭐 범죄란 무엇인가에서 뭐 범죄의 개요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제 그 가장 극단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범죄라는 건 법이 범죄라고 정한 거죠. 법이 범죄라고 정하지 않은 이상은 절대 범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나쁜 행위라도 범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처벌 대상이라고 생각되는 어떤 행위들은 대부분 범죄로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범죄로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뭐 범죄가 아닐 것 같은데 범죄가 되는 경우들도 있고, 또 그런 경우들도 있고, 그것이 시시때때로 바뀌고 또 변경도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우리나라 형법이 만들어진 이후로 간통죄는 계속 있었지만은 아마 간통죄는 조만간에 없어질 것이라고 지금 예측이 되고 있죠. 예측이 되고 있고, 뭐 심지어 여성단체에서조차도 이제 간통죄 폐지에 대해서는 뭐 거의 그 방관하다시피 하고 있는 상황이죠. 뭐 그런 경우들도 있고, 제가 그 현직에 있으면서 처음에는 그런 법이 없었습니다. 핸드폰으로 다른 사람의 이름을 도용해가지고 이상한 문자 메시지 보내는 걸 처벌하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없었다가 저도 그런 규정이 생겼는지 몰랐는데 경찰에서 송치가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처벌 규정이 생겼는데 보니까 한 2년 전에 그런 규정이 생겼더라 이겁니다. 그 뭐 일반인들은 고사하고 검사도 잘 모르고 경찰도 누가 고소를 하니까
찾아보다 보니까 나오는 그런 법률들이 시시때때로 계속 생겨나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행정 관련한 것들, 뭐 건축법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증권 관련 법률이라든지 그런 처벌 규정들은 수시로 그 법령 연역을 보게 되면 삭제되었다가 생겨났다가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범죄라는 것은 법이 규정하고 있어야만 범죄가 된다는 걸 다시 강조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처벌 대상 중에서 법 말고 이제 과징금이나 과태료 그런 것들이 있죠. 과징금이나 과태료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형벌은 아니죠. 그런 것들이 형벌은 아닌데 그런 것들이 기업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어제 사무실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동료 변호사님께서. 과태료가 200만 원이 부과가 됐답니다. 어떤 회사에 과태료가 200만 원이 부과가 됐는데 과태료가 부과받은 회사는 아파트 관리 회사입니다. 뭐 작은 회사는 아닌 것 같고 제법 그 상당수 아파트의 좀 관리 소장을 파견하는 뭐 제법 이름이 알려진 회사라고 하는데 사소한 장부 작성을 안 한 것 가지고서 과태료가 200만 원이 부과가 됐답니다. 과태료 200만 원이 별거 아니죠. 회사 입장에서 200만 원이 별거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변호사를 선임해가지고 과태료를 다퉈서 뭐 과태료 부과는 정당하지만 과태료는 법원에서 이의 신청하면 법원에서 부과 명령이 나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태료에 대해서 이의를 신청할 때도 법원에 해야 되는 겁니다. 과징금이라든지 그런 것은 다릅니다. 과징금은 행정명령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다투기 위해서는 행정심판으로 다투어야 되고 행정심판에서 봐주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해야 됩니다. 근데 과태료 같은 경우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게 형벌은 아니지만은 이제 그게 경제적으로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과태료가 부과가 되면은 자격 요건에 흠결이 올 수가 있고, 예를 건설사 같은 경우에는 어떤 행정처벌을 받게 되면은 어떠한 수주를 하는데 영향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과태료나 그런 것들이 뭐 행정명령이 사소한 아주 회사 입장에서는 별게 아니라고 할지라도 실질적으로는 그 경제적인 파급 효과는 뭐 수억에 달할 수도 있는 그런 경우들이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시골에서 이제 변호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뭐 행정심판 그런 것도 하게 됩니다. 행정심판위원으로 가게 되는데, 근데 참 보니까 이 형법뿐만이 아니라 행정적인 처분도 참 보면은 가혹할 정도로 강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이런 데 보면은 식당들 있잖아요. 냉면집도 있고, 냉면집 같은 데 있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 행정관청에서 합동단속을 나오게 되죠. 합동단속이 나오게 돼가지고, 뭐, 콩국수에서 대장균이 발생이 됐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뭐 해가지고 행정처분이 가해지는데, 조그마한 식당 같은 경우도 보니까 그 과징금이 1,900만 원이 부과가 되더라고요. 이제 물론 이제 식당은 조그만하지만은 손님은 많은 식당인데요. 그렇게 되는 이유가 이제 그 과징금 같은 경우는 이제 과징금 자체를 부과하는 경우는 없고 이제 영업정지에 가름하는 과징금이 부과가 되는 건데요. 영업정지에 가름하는 과징금이 부과가 되는 건데, 예를 들어 영업정지 30일이다 그러면은 하루를 갖다가 얼마를 환산을 하게 되는데, 하루를 환산하는 기준이 그 전년도 소득 신고한 금액을 가지고 환산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사가 어느 정도 되는 가게건 회사건 여차하면은 사소한 것들이 굉장히 큰 과징금으로 부과가 되는데, 실제로 그렇게 많은 과징금이 부과가 되는 경우에는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대부분 불복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불복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오늘 형사절차 들어가기 전에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이유는
사법 절차하고 행정 절차하고 차이점이 있는데 그 중에서 뭐 그 이유에 대해서 잘 보면은 사법 절차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나라의 전체 행정 절차 중에서는 그 건수가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그 처리를 하는 게 실질적으로 중요하게 되고 불복의 대상이 되는 사건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행정 사건 같은 경우는 일반 구청이라든지 시청이라든지 뭐 특별시청, 광역시청 할 것 없이 담당 공무원들이 처리하는 사건들은 꾸준하게 그런 사건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처리를 하지 않으면은 공무원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